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60입니다. 저는 언제나 가족이란 영원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제게 손을 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5번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며느리 서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저를 모욕하던 그 집이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저의 복수는 고함이 아닌 차가운 법률 서류의 침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타는 듯한 고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는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녀석이 생일 때마다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의뢰 부탁하던 국물을 더 넉넉하게 넣은 바로 그 갈비찜이었습니다. 38살이 되었고 요즘 들어 표정이 부쩍 굳어졌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들로만 보였습니다. 서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늘 저를 두통에 시달리게 하는 독한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눈까지는 웃음이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값싼 소주 한 병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해서요. 제가 혈압약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늘 그랬듯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30분 뒤에 도착했는데 이미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열쇠를 던지는 방식이나 제게 건성으로 인사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묻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녀석이 어떻게 분노를 터뜨리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고 저는 조용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때 별 생각 없이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니 수리가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수도꼭지가 아니라 제 집이겠죠? 민준이는 마치 제가 자기의 선의로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듯이 제 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세금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기에 명예 이전에 서명했지만 원본 등기권리증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수도꼭지 얘기란다, 아들아.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식탁을 내리쳤고 수저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습니다. 아주 똑똑한 척은 다 하시네. 그렇죠? 제 집에서 뭘 해야 할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윤은 냅킨 뒤에서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이와 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를 때마다 늘 보여주던 그 병적인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원치 않을 때 제가 어머니를 모셨다는 걸 잊으셨나 보네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쯤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었다는 걸 잊으셨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제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은 이제 우리 주위의 공기처럼 무겁고 맛없는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말할 땐 저를 보시죠. 그가 소리치며 제 턱을 거칠게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 아들이 제게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은 연극처럼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제가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10번이 넘어가자 저는 술을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귀가 윙윙거리고 얼굴 전체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꼿꼿이 앉아 제 아들이 저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멈췄을 때 그는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을 건널 때 제 손을 잡던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어머니 날이면 이웃집 정원에서 꺾어온 꽃을 가져다 주던 10대 소녀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선 누가 주인인지 존중하는 법을 배우시라고요. 민준이는 마치 중요한 사업을 막 끝낸 사람처럼 셔츠를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서유는 이제 숨기지도 않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손도 대지 않은 접시를 남겨두고 집 뒤편에 있는 제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겨울밤의 얼음처럼 제 마음속에서 굳어진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어오른 얼굴을 만지며 저는 집에 원본 등기권리증을 보관해둔 서랍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이 법적으로 여전히 제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설득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게 했지만 우리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인 계약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랍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출근하면 법조계에 여전히 연줄이 있는 은퇴한 변호사인 오랜 친구 경수 씨를 찾아갈 참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은 채로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모든 단계를 계획하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시끄럽거나 폭력적인 복수가 아닐 것입니다. 한때 모성애가 존재했던 자리를 이제 차지한 얼음처럼 조용하고 결정적인 복수가 될 것입니다. 해가 뜰 무렵 복도를 지나는 민준이의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샤워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도 곧바로 나갔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혹시 잊은 것을 가지러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민준이가 낡은 누더기라고 부르던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날씨는 흐리고 추웠습니다. 마치 날씨가 제 기분과 공모라도 한 듯했습니다. 새 블록을 걸어 신촌에 있는 경수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직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지만 제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희 씨,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경수 씨. 저는 그가 길을 비켜주자 안으로 들어서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요. 경수 씨는 제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제게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와 제부은 얼굴 사이를 오가며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고 제 죽은 남편과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등기 부등본상 명의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군요.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확인했습니다. 민준 군이 법무사를 통해 명예 이전을 등기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여전히 당신 소유입니다. 선희 씨. 차가운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럼 팔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팔 수 있어요. 경수 씨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저는 부어오른 뺨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제 집에서 며느리가 비웃는 앞에서 이런 짓을 한 아들이죠. 확신해요, 경수 씨. 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실 그 근처에 집을 구하는 부부를 알아요. 원하신다면 현금으로 바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제가 원하는 바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들이 직장에 있는 동안 처리되었으면 해요. 민준이가 오늘 집에 돌아왔을 때 낯선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싶어요. 경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선희 씨, 그건 정당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정당해요, 경수 씨. 나는 법적으로 제게 속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을 구하는 부부에게, 그 다음엔 서초동에 있는 그의 친구 법무사에게,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조직하는 것을 보며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저는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인 김 씨 부부는 친절해 보였고 갑작스러운 구매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묘한 상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할인된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사하실 수 있나요? 제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구가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김 씨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그 동네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그곳이 더 이상 제게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경수 씨는 은행까지 동행하여 매매 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선희 씨? 어디서 지낼 건가요? 속초에 사는 친구가 항상 방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돈으로 뭘 할지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그 친구와 지낼 생각이에요. 아마 저를 위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지도 모르죠. 사실 저는 이미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의 일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에 기부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속초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사서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을 돌본 후에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얻는 데 쓸 것입니다. 걷는 동안 경수 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선희 씨, 개인 물품들은 안 가져갈 건가요? 옷, 서류, 사진 같은 것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어젯밤에 챙겼어요. 나머지는 그저 물건일 뿐이에요. 새로 사면 돼요. 사실 저는 그 삶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조차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아이는 오래전에 죽었고 제 어미에게 손찌검을 한 남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정오 무렵 이삿짐 트럭들이 이미 그 집에 도착해 김 씨 부부의 가구를 싣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비밀 유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가 보통 퇴근하는 시간인 저녁 6시 전에 이사를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시를 타고 강변터미널로 가서 속초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 정아에게 가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이야?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착하면 다 얘기해 줄게.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그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민준이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지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거실에서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그의 얼굴. 더 이상 자신의 집이라 부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 서릴 공포.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아마도. 하지만 죄책감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저는 여전히 아픈 얼굴을 만지며 서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죄책감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내린 차가운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이제는 무효가 된 집, 등기 권리증이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내려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시간 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서윤, 다시 민준.
그들이 겪고 있을 혼란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기의 전원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풍경이 도시에서 시골로 점차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아는 속초 터미널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세상에, 선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 아들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십 년 된 친구의 품에 안겨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녀는 저를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평선을 감싸 안는 듯한 산들이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그녀의 툇마루에 앉아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출근한 사이에 집을 팔았다고? 정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내 것이었어. 언제나 그랬지. 민준이는 그저 자기 것이라고 믿었을 뿐이야. 정아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며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새로 시작할 거야, 정아야. 60살에 새로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휴대폰을 켰다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민준이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절박한 애원과 분노에 찬 협박이 번갈아가며 담겨 있었습니다. 몇 개는 서윤에게서 온 것으로 제가 그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도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급하게 고용한 변호사일 것입니다. 특히 한 메시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수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선희 씨. 김 씨 부부는 이사를 마쳤고 자물쇠도 바꿨어요. 민준군이 소리치며 나타났지만 그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편히 쉬세요. 그것은 죽음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안식이었습니다. 제가 옛삶의 잿더미 위에서 세울 새로운 삶. 저는 다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속초의 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산 공기가 마치 자유의 약속처럼 제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아의 집에서 보낸 첫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한밤중에 놀라서 깨어나 제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때로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마치 아직도 민준이의 손길 자국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기억은 열린 상처처럼 생생했습니다. 정아는 제 불안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툇마루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선이야.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마. 죄책감은 아니야. 정원의 꽃을 찾아온 벌새를 보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낯설음이야. 38년 동안 나는 민준이 엄마였어. 내 삶을 그것 중심으로 쌓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박선희인 거지. 정아가 다정한 미소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박선희. 그 말에는 무서운 자유가 있었습니다.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이 없는 박선희는 누구인가?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평생을 바친 여자 외에 저는 누구인가? 두 번째 주. 저는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켜기로 했습니다. 집 매매 대금이 이미 입금되어 있었고 앞으로 몇 년간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더 있었지만 어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수였다고 후회한다고 서윤이 자기를 떠났다고 했다. 마지막 메시지들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거의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엄마, 차에서 자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모성 본능. 잠시 동안 제 손가락은 답장을 하려는 듯 자판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윤의 웃음소리, 제 뺨을 때리던 그의 손의 감촉, 그들이 제 고통을 즐기며 식탁에 앉아있던 제가 느꼈던 굴욕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동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고 소박한 집과 몇 그루의 과일나무 그리고 부지 뒤편을 가로지르는 개울이 있는 반 헥타르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확실해? 제가 즉각적인 관심을 보이자 정아가 물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해왔어.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항상 이런 곳을 원했어. 나만의 공간, 내 채소를 심고 새소리에 잠을 깰 수 있는 곳. 우리는 그날 바로 제안을 넣었습니다. 수도에 사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는 나이든 주인이 즉시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저는 속초 외곽에 저만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옷, 약간의 주방용품, 심을 씨앗들. 정아는 쇼핑에 동행하며 저만큼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달라졌어. 그녀가 원예 도구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더 생기 있어졌어.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집에서 항상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 애쓰며 살았던 구부정하고 말없는 여자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존재를 잊고 지냈던 누군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두려움 없이 미소 짓고 스스로 선택하는 박선희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기 이틀 전 낯선 차 한 대가 정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민준이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 창가에서 제 옆에 서 있던 정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봤겠지. 그녀는 제 팔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쫓아줄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이 차가운 평정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할게. 정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확실해. 그가 한 짓 때문이라도 그래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장을 완전히 끝내야 해. 제가 툇마루로 나가자 민준이가 상처 입은 동물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불안한 듯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직 희미하게 멍자국이 남아있는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 너는 그날 밤 그럴 권리를 잃었어. 그는 침을 삼켰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발 설명하게 해주세요. 술에 취했었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었고 서윤이가 압박했어요. 15번.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웃는 동안 너는 나를 15번 때렸어. 거기엔 어떤 설명도 있을 수 없어, 민준아. 그는 돌길 위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 서윤이도 떠났고 차에서 자고 있어요.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아요. 저는 무너져 내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열이 날 때 품에 안아 재우고 영웅 의상을 만들어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아들이 이제는 용서가 아닌 편의를 구걸하는 망가진 남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뭘 원하니, 민준아? 제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은 여전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그가 흐느꼈다.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제발 새 주인들에게 실수였다고 어머니가 집을 팔 수 없었다고 말해주세요. 거기 있었습니다.
진정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편안함을 되찾기 위한 절망일 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고통, 제 굴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을 거야. 그 집은 사라졌어, 민준아. 너의 예전 삶도 사라졌. 그는 울음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서 살아요? 너는 38살이고 직업도 있고 건강하잖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새로 시작하고 작은 곳을 임대하고 저축하고 재건하는 거지. 혼자서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예순인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나 셔츠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변했습니다. 애원이 억눌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마음도 없으시군요. 진짜 엄마라면 자기 아들에게 이런 짓은 절대 안 해요. 몇 주 전이라면 그 말이 저를 상처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네가 한 짓은 절대 안 하지. 잘 가라, 민준아.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지만 그의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송할 겁니다. 어머니가 그 서류에 서명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내 것을 되찾고 말겠어요. 저는 어깨너머로 그를 돌아보며 깊은 슬픔만을 느꼈습니다. 그 집은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 민준아. 그게 처음부터 너의 실수였어.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고함이 점점 더 절박한 협박으로 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는 우리가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비명을 지르며 차가 급하게 떠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만남이 일어났고 무너지기는커녕 저의 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경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민준 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소용없겠죠. 그렇죠?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전혀요. 경수 씨가 장담했다. 집은 법적으로 당신 명의였고 매도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였으며 필요하다면 폭행에 대한 증인도 있습니다. 절망감에 허세를 부리는 것뿐입니다. 고마워요, 경수 씨. 모든 것에 대해 조심하세요, 선희 씨. 절박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통화 후 저는 경수 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상처받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이미 폭력성을 보인 사람에게는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전원주택으로의 이사는 화창한 목요일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 개울까지 완만하게 경사진 땅,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는 꽃이 만발한 과일나무들. 정아는 처음 며칠을 저와 함께 보내며 제가 산 몇 안 되는 가구를 정리하고 우리가 급조한 텃밭에 첫 씨앗을 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밤에는 새로 산 흔들의자에 앉아 툇마루에서 대추차를 마시며 나무 사이에서 춤추는 반딧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해. 세 번째 밤에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더니 이제 나 자신만을 돌보는 게 거의 죄책감처럼 느껴져. 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선희야. 항상 자격이 있었어. 정아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집은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고 저는 아직 자가용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돼. 정하는 작별 인사를 하며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보러 올게. 게다가 곧 이웃들도 알게 될 거야. 여기 시골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그녀의 차가 흙길 너머로 사라졌을 때 저는 툇마루에 앉아 저의 작은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외로움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침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은 듯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간단한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동틀녘에 일어나 진한 커피를 내리고 낮에 더위가 심해지기 전에 텃밭을 돌보러 갔습니다. 첫 싹들이 이미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당근, 토마토, 허브들. 제 보살핌 아래 자라나는 이 작은 생명들을 보는 것은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몇 시간을 들여 부지를 탐험하며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감나무, 이전 주인이 만들었을 개울가 근처에 작은 돌벤치, 그리고 심지어 부엌 창문 근처의 꽃 핀 덤불 속에서 벌새 둥지까지 발견했습니다. 오후에는 항상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소설, 전기, 원예와 요리에 관한 책들, 혹은 그냥 툇마루에 앉아 공책의 생각, 기억,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침묵했던 저 자신의 버전을 재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시부부가 일주일 후에 자신들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1km 떨어진 더 큰 농장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은퇴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환영 선물로 직접 만든 빵과 복분자잼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소리만 지르세요. 이 씨 아저씨가 다정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기 시골에서는 서로 돌보며 살아요. 그의 아내는 저를 일요일 점심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저는 그 지역의 다른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고 저를 환영해준 소박하고 진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나 아들에게 폭행당한 아줌마가 아닌 그냥 세터 아줌마 박선희로 불리는 것이 상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녁 식사를 위해 허브를 따고 있을 때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즉시 뛰었습니다. 민준이일까? 제 주소를 찾아낸 걸까? 저는 허브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집 안으로 달려가 창문으로 초조하게 엿보았습니다. 정아가 보낸 이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꽃씨가 담긴 소포를 배달하는 우체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제 새로운 삶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에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두려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재건했고 평화를 찾았고 저를 환영하는 새로운 공동체까지 찾았지만 여전히 낯선 차 소리에 놀랐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제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겠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경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송은 포기했습니다. 몇몇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모두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승산이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근처 교회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제 길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윤 양은 대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결혼 생활이 위태로웠던 모양입니다. 집을 잃은 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던 거죠. 저는 그 정보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은 제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안녕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저를 찾아올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경수 씨.
그걸 알아야 했어요. 선희 씨,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행복한가요?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행복.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그 의미를 거의 잊어버린 단어였습니다. 평화로워요.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의 작은 집은 꽃을 피웠습니다. 텃밭은 이제 제 소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다른 물건들로 교환할 만큼 충분한 채소를 생산했습니다. 신선한 달걀, 직접 만든 빵, 우유, 과일나무들이 첫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저는 이씨 아주머니에게 잼과 설탕 조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선한 달걀을 얻기 위해 닭 몇 마리를 샀고, 어느 날 길가에 나타나 제 마당을 새 집으로 삼기로 결정한 누런털의 잡종개도 한 마리 들였습니다. 제가 먹이를 가지고 나타나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강냉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정하였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나이든 부인과 함께였습니다. 선이야, 이분은 강 원장님이야. 정아가 소개했습니다. 속초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셔. 그제야 저는 집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그 기관에 기부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강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직접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기부금 덕분에 무너져가던 지붕을 수리하고 아이들을 위한 새 침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그저 저처럼 힘을 찾는데 오래 걸린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입니다. 강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아 씨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한 일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에 비친 감사를 보며 제 이야기가 저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날 방문객들이 떠난 후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일기 기록이 아니라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새로 시작하기에, 존중을 요구하기에, 평화를 찾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증언으로서의 제 이야기. 저는 몇 주 동안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단어들은 제 땅을 가로지르는 개울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하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폭행에 대해, 굴욕에 대해, 집 매매에 대해, 저의 재탄생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거리낌 없이 썼고 누구와도 공유한 적 없는 아픔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원고를 마쳤을 때 저는 그것을 정아에게 보냈고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출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특히 학대적인 상황에 갇혀 있다고 믿는 나이든 여성들에게요. 예순에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의 출간 기념회는 6개월 후 작은 시내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했고 제 삶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이 책을 읽으면 어쩌지? 그가 저를 막으려 하면 어쩌지? 하지만 젊은 여성들, 중년 여성들, 그리고 저처럼 나이 든 많은 여성들로 가득 찬 공간을 보았을 때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였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사인회 도중 한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책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찾은 것은 용기가 아니었어요. 존엄성이었죠. 용기는 그 후에 제가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십 년의 침묵의 무게를 담은 고맙습니다를 속삭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점이 거의 비었을 때 문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더 야위고 더 늙어 보였으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아봤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거의 텅 빈 서점을 가로질러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는 다가오지 않고 문 근처에 동상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대립에 대비하며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옆에서 팔리지 않은 책들을 정리하던 정아는 제 긴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애구나. 그녀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남자를 계속 쳐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단지 더 야위었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위축되어 마치 자신의 옷 속으로 움츠러든 것 같았습니다. 항상 그를 따라다니던 오만한 기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할까? 정아가 보호적인 어조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의 평온함에 놀랐습니다. 괜찮아. 저는 일어나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자신에게 선물한 새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제가 이상하게 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제 모든 발걸음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 민준아. 제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은 제 얼굴, 제 자세를 훑으며 눈앞에 자신감 있는 여자와 그가 알던 순종적인 어머니를 조화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달라지셨네요. 그가 마침내 낮고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달라졌지. 저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책 모서리가 약간 구겨진 것을 보니 여러 번 읽은 듯 했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그가 하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받지 않고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돈이에요. 그가 여전히 봉투를 내민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책을 읽고 나서부터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집값을 갚기 위해 매달 조금씩요.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원할 것이라고 상상했던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은 결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내 돈은 필요 없어.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가 봉투를 든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갚아야 해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종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진정한 필요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정과 책임감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민준아?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바닥을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어머니 책을 3번 읽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집을 잃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한 짓 때문에 그 폭행과 굴욕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 해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분노하거나 위협적이거나 혹은 재정적 도움을 구걸하는 비참한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한 듯한 이 차분하고 사려 깊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저는 그의 말을 처리하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부산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서윤이는?
그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큰 집이나 넉넉한 은행 계좌가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떠났어요. 사실 그게 가장 잘된 일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하는 거리를 유지했지만 필요하다면 개입할 준비가 된 그녀의 세심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책, 민준이가 책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력해요.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지만 제게는 필요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지. 저는 제 목소리에 담긴 분석적인 냉정함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단지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아무것도 바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들을 위한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익숙한 모습을 넘어 좋고 나쁜 기억들을 넘어 저는 자신의 실수의 잔해 위에서 자신을 재건하려는 한 중년 남성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다니 기쁘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첫걸음이지. 그는 여전히 봉투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걸 받아주셨으면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제가 한 일을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기 시작해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시내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가 있어. 새봄 쉼터라고 해. 거기에 기부하렴. 그의 눈이 이해했다는 듯 살짝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집한 돈 일부를 기부한 곳이군요. 그렇죠? 책에 나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이 나보다 더 필요해.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며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바로 그렇게 할게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덜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참 좋은 곳 같더군요. 그가 책에 묘사된 것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 행복해. 저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 자리를 찾았어. 제가. 그가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잊어주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부탁할 권리가 없죠. 저는 그가 문장을 끝내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보고 어쩌면 어떤 종류의 관계를 재건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습니다. 너무 일렀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가 마침내 제 침묵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직접 뵙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세요. 그것은 민준이가 성인이 된 후 제게 한 말 중 가장 진솔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종이나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없이 건네진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저는 우리 둘 다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네 회복의 행운을 빌게.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인 다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에서 그는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선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의 뒤로 서점 문종이 부드럽게 딸랑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아가 즉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뭘 원했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불타버린 다리는 다시 지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복잡한 무언가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싶었대.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잘 지내? 정아는 제 얼굴에서 불안의 징후를 찾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생각했습니다. 개울이 졸졸 흐르는 평화로운 집, 마당에서 즐겁게 흙을 파헤치는 닭들, 매일 아침 끝없는 열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강냉이, 이웃들과 나누는 식사, 탁상 등불 아래서 글을 쓰는 조용한 밤들,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냉이는 제 발치에서 부드럽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의 만남은 제가 묻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휘저었지만 제가 두려워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 운명적인 밤, 제 존엄성과 함께 불타버렸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먼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후 자신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 저는 공책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만남에 대해, 주고받은 말들에 대해, 민준이가 변해버린 위축된 남자에 대해 썼습니다. 그 대화가 가져다준 이상한 종결감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마치고 공책을 덮고 밤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툇마루 근처에서 피어나는 제스민 향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민준이의 후회 때문이 아니라 그에도 불구하고 제 행복은 더 이상 그의 인정, 그의 사랑, 그의 인식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집은 색과 향의 폭발로 가득 찼습니다. 집 근처의 복분자 나무는 검고 빛나는 작은 열매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렌지 나무는 향기로운 흰 꽃으로 뒤덮였고 텃밭은 싱싱한 채소들로 번성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소리에 잠을 깨고 개울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제 책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 특히 저처럼 수년간 학대를 견디며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확신했던 나이든 여성들로부터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이야기가 독성 관계를 벗어날 용기를 주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는 성인 자녀들에게 맞섰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편지는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 제 자신의 여정을 초월하는 더 큰 목적의식으로 저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쉼터 원장인 강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여기 좀 미묘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제 72세 할머니 한 분이 아들에게서 도망쳐 오셨는데 아들이 할머니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두었다고 해요. 몸도 마음도 아주 약하고 두려워하고 계세요. 당신 책을 읽고 당신과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고집하시네요.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갈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내로 가는 이씨 아저씨에게 차를 얻어 탔습니다. 쉼터는 입구에 아늑한 정원이 있는 개조된 오래된 저택에 있었습니다. 강 원장님은 문에서 저를 안아주며 맞이했습니다. 안쪽 방에 계세요. 그녀는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성함은 윤희수 씨예요. 은퇴하기 전에는 선생님이셨대요. 아들이 연금을 완전히 통제하고 모든 친구들과 단절시켰다고 해요. 아들이 출근한 틈을 타서 탈출하셨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해진 간단한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 원장님이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윤희수 어르신, 박선희 씨가 뵙러 왔어요. 저는 조촐하지만 편안한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있는 작고 연약한 부인은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뼈마디가 드러난 손은 제 책을 들고 있었는데 여러 번 읽어 페이지가 눈에 띄게 달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작가님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저 맞아요. 강 원장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책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아세요? 아들놈이 나갈 때마다 몰래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몇 년에 걸쳐 점점 심해진 사소한 학대. 아들이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 입는 옷부터 먹는 것까지 통제하는 방식, 점점 커지는 고립감, 끊임없는 두려움. 선생님께서 집을 팔고 인생을 재건하신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저분이 예순에 해내셨다면 나도 이른둘에 할 수 있다고요. 희수 씨의 눈이 새로 발견한 결의로 빛나며 말했습니다. 어제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서류와 갈아입을 옷만 챙겼어요. 택시를 잡을 때까지 4블록을 걸었어요. 기사님이 저를 바로 여기로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망쳤을 뿐이에요. 선생님은 맞서셨잖아요. 그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요. 우리 각자는 자유를 향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오후 내내 대화를 나눴습니다. 희수 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들이 집을 팔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설득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문학교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던 동거는 곧 완전한 통제로 변했습니다. 제 집을 판 돈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놈은 저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그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밀치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옛 동료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둬버렸어요.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책 출간 이후 받은 수십 통의 편지들을 통해서도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고립, 재정적 통제, 협박, 폭력.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놈을 고소해서 제 돈을 되찾을 거예요. 강 원장님이 이미 쉼터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와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글쎄요, 항상 바다 근처에서 살고 싶었어요. 아마 부산이나 강릉 같은 곳에요. 떠나기 전에 저는 그녀를 다시 방문하고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며 방문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책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미래를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씨 아저씨의 차에 앉아 저는 말없이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책의 페이지를 통해 희수 씨의 삶에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그녀의 존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책임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희 씨? 이씨 아저씨가 제 침묵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창밖으로 다가오는 산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저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쉼터 방문은 정기적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여성들과 대화하기 위해 속초 시내로 갔습니다. 희수 씨뿐만 아니라 똑같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도착하는 다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상담가나 치료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는 이해해요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의미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 원장님은 제가 그 방문들을 지원그룹으로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성들이 당신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열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요. 그렇게 해서 함께 시작하기가 탄생했습니다.
쉼터에서 격주로 모이는 그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 두려움, 작은 승리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행을 맡았고 유용해 보일 때 제 자신의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 모임 중 하나에서 20살 남짓한 젊은 여성이 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희 할머니, 아드님을 용서하셨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점에서의 민준이와의 만남, 그가 그 후에 보낸 편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요구 없이 그의 삶과 치료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만 담긴 정중한 편지들. 제가 읽기는 했지만 거의 답장하지 않았던 편지들. 용서가 올바른 단어인지는 모르겠구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단절은 영구적인 거야. 우리가 가졌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젊은 여성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생물학적으로 항상 내 아들이겠지만 우리의 관계는 만약 언젠가 다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가족의 의무나 자동적인 용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명확한 경계에 기반을 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거야. 그것으로 충분하세요? 저는 쉼터 정원 창밖을 보았습니다. 폭력의 순환을 끊을 용기를 찾은 여성들의 아들, 딸인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은 더 이상 그 애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일을 사기 위해 작은 마을의 중앙 광장에 들렀습니다. 사과를 고르는 동안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던 제 오랜 친구, 변호사 경수 씨였습니다. 선희 씨, 만나서 정말 반갑네요. 그가 진심 어린 미소로 다가오며 외쳤습니다. 아주 환해 보이세요. 우리는 몇 분간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대화했습니다. 경수 씨는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는 법조계 경력 때문에 포기했던 젊은 시절의 취미인 그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민준 군과 통화했어요. 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고소하려 했을 때 제가 해준 조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화했더군요. 제가 그에게 해준 최고의 일이었다고,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었다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의 소식을 제3자를 통해 듣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가 멀리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선희 씨. 경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한 짓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단지 당신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찾길 바라요.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면서 저는 인생이 엮어내는 이 이상한 연결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우주의 중심이었던 민준이는 이제 주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저는 이제 서로에게서 힘을 찾는 여성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이사 온 지 2주년이 되는 날은 오렌지 나무꽃, 향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요일 점심 식사로 축하하기로 하고 제 새로운 삶에서 중요해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아, 이 씨 부부, 강 원장님, 그리고 이미 앞으로 나아간 지원그룹의 몇몇 여성들. 그 중에는 이제 부산 바닷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있는 희수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완벽했습니다. 푸른 하늘, 쾌적한 기온, 나무숲을 살랑이는 가벼운 바람. 저는 집을 준비하고 요리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메뉴를 계획했습니다. 밥, 콩, 제 텃밭에서 난 감자를 넣은 토종닭찜, 신선한 잎채소 샐러드, 그리고 후식으로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옥수수잣 케이크. 제가 요리하는 동안 강냉이는 난로 근처에서 게으르게 졸고 있었고
가끔씩 눈을 떠 음식 조각이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진정으로 저의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정아의 격려로 그리기 시작한 수채화 몇 점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걸작은 아니었지만 제 작은 낙원에 소박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개울, 나무들, 툇마루에서 본 일출, 손님들은 정오쯤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가장 먼저 와서 직접 담근 유자청을 가져왔습니다. 이씨 부부가 곧이어 자신들이 생산하는 특별한 커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강 원장님은 아직 제가 모르는 쉼터의 두 여성과 함께 와서 다정하게 소개했습니다. 희수 씨는 수십 년간 강제로 헤어졌다가 재회한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툇마루에 큰 테이블을 놓고 시내 시장에서 산 화려한 자수가 놓인 식탁보를 깔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이야기들은 서두르지 않고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 모인 이 다양한 그룹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내놓을 때 흙길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더 기다리는 사람 있어? 선이야? 정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누구인지 보려고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에 주차하는 차를 알아봤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아가 보호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라고 할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 손님들을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민준이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 몇몇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에 차 있었습니다. 희수 씨는 특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아마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니,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얘기할게. 저는 단호한 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소박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망설이며 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포장지를 들고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알리지 않고 나타나서 미안해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몇 번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서요. 점심 먹는 중이었어. 저는 툇마루의 테이블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로 이사 온 지 2주년 되는 날이거든. 그는 우리의 상호작용을 숨기지 않고 지켜보는 손님들을 보았습니다. 손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른 날 다시 와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일부는 그래, 다른 날 와. 아니, 아예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다른 일부는 이 장을 완전히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뭘 원하니, 민준아?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다음 주가 어머니 62번째 생신이잖아요.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의 집에서 살았던 마지막 몇 년 동안 제 생일은 서둘러 중얼거리는 생신 축하드려요. 이상의 것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그가 꾸러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가벼웠고 간단한 포장지에 소박한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발을 보다가 집을, 마당을, 제 눈을 제외한 모든 곳을 보았습니다. 집이 예쁘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책에서 묘사한 그대로예요. 이제 내 집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시고요. 그래, 행복해. 저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 많은 침묵.
제 뒤에서는 손님들의 세심한 시선, 특히 항상 보호적인 정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 손님들이 있어.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 온 이유를 말해주지 않겠니? 그가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남쪽으로 이사가요. 창원으로요. 거기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다음 주에 떠나요. 그 소식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 잘 됐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들과 기억들로부터 멀리. 그는 잠시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가기 전에 어머니를 뵙고 싶었어요. 여전히 후회하고 있다고. 어머니 책이 어머니 인생만큼이나 제 인생도 바꾸었다고.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제가 한 짓을 이해한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종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고 단지 진실의 날 것 그대로의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가 찾는 것을 찾길 바란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친구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는 툇마루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좋은 삶을 만드셨네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목적.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전히 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제 행복이나 평화에 힘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제 길을 갔던 것처럼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제 과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와줘서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서 행운을 빌게. 그는 이것이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종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인 포옹도 화해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분리된 길에 대한 상호 존중적인 인정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희 씨. 그는 어머니 대신 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경계를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작은 제스처였습니다. 잘 가라, 민준아. 그는 차에 올라타 천천히 흙길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의 뒤로 작은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저는 차가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선물은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툇마루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걱정해서 호기심에 이르는 다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 놀랍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테이블에 다시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왔대. 남쪽으로 이사 간다고. 그게 끝이야? 희수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눈은 제 말 너머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끝인 것 같아. 극적이지도 영화 같지도 않고 그냥 충분해. 테이블 주위에서 이해한다는 듯한 끄덕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종결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은 완전했고 어떤 것은 부분적이었지만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뭘 가져왔어? 정아가 제가 테이블 위에 놓은 꾸러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안에는 단순하지만 예쁜 조각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알아본 섬세한 금색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다음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제 것이었던 시계였습니다. 민준이 집에서 급하게 이사하는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물건들 사이에서 찾았어요. 시계 옆에 작은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께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아요.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는 시계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손가락에 익숙한 차가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이었습니다. 제 역사의 한 조각이었고 저보다 먼저 온 강한 여성들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제가 결코 완전히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여성들, 그들의 투쟁이 아마도 제가 결코 알지 못할 방식으로 제 것과 닮았을 여성들. 할머니 시계야. 저는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일씨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제자리에 제 손목에 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시간이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시와 분뿐만 아니라 모든 파열과 불완전한 수리를 포함한 삶의 연속성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머지는 더 가벼운 분위기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준이의 예상치 못한 방문은 축하를 망치기는커녕 제가 필요로 하는 줄도 몰랐던 종결의 느낌을 더해주었습니다. 대화는 다시 흘러갔고 웃음이 돌아왔으며 해가 지기 시작하여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저는 강냉이가 발치에서 자고 있는 툇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계는 등불 빛에 부드럽게 빛나며 일정하고 위안을 주는 똑딱거림으로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을 생각하며 민준이 집에서의 그 끔찍한 밤 이후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주먹 아래서 떨고 며느리의 악의적인 웃음에 움츠러들고 굴욕을 침묵으로 받아들였던 여자. 그녀는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제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제가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2살에 저는 삶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재건했습니다. 희생이나 가족의 의무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과 건강한 경계에 기반을 둔 정체성. 저는 무례함에, 폭력에, 높여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해는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고 마지막 황금빛 후광만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강냉이를 부르고 진정으로 제 것으로 만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제 새로운 삶의 또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폭행에서 살아남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에 대응할 용기를 찾았기 때문에 쟁취한 삶. 더 많은 폭력이 아닌 모든 것을 바꾼 차갑고 정밀한 결단력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제 책의 제목이자 지원그룹의 주제이며 제 여정의 본질인 재시작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흉터 위에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짓고 그것들을 감옥으로 삼는 대신 기초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준이는 창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희수 씨는 부산 바닷가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쉼터에서,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이 짓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렌지 나무와 복분자 나무 사이에서 누런 털의 강아지와 졸졸 흐르는 개울과 함께 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기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제게 복수가 효과적이기 위해 시끄럽거나 폭력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때로 잔인함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단지 그것에 의해 위축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수려 했던 사람들이 증오 때문이 아니라 성장 때문에 무관해질 정도로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62살의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삶은 파괴적인 폭풍 후에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는 것. 가장 강한 뿌리는 종종 완전히 뒤집힌 땅에서 자란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그녀가 점든 나이 들었든
학대적인 관계에 갇혀 있든, 혹은 이제 막 경고 신호를 식별하기 시작했든, 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60살의 제가 수십 년의 순종 끝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을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재정 상황,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후의 모든 걸음은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걷는 것이 아니라 존재조차 몰랐던 자유를 향해 춤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